네, 안녕하십니까. 또 나왔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귀 파트 담당하고 있는 배성훈이고요. 바디프렌드 메디컬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준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온 거는 이제 저희가 공동으로 쓴 논문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인공호화 후 고령 환자들이 인공호흡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인커리지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좀 마련하여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이제 우연찮게 논문을 같이 쓰게 돼서 어, 좋은 결과가 있었죠. 예. 네, 원래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 정도로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예, 뭐 자세하게까지 얘기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고 네. 일단 이 논문을 저희가 쓴 목적은요. 지금 이제 인공화호라는 이제 좋은 방법이 노인성 난청이나 이런 난청 질환으로 굉장히 청력이 떨어지신 분들한테 좋은 옵션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수술하기 조금 꺼려하는 것도 있고 잘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조사할 때는 처음에 어떤 파라미터, 그러니까 어떤 이제 특정 변수가 이 인공화호의 예후를 좀 결정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으면 환자분들한테 더 자신 있게 수술을 권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작을 했고요. 원래 기존에는 이제 나이가 이제 수술의 결과와 연관이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근데 이제 노인성 난청 환자분들은 거의 다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수술을 안 한다는 거는 좀 모순되기도 하고, 좀 더 이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연구를 해서 결과를 좀 받았고요. 간략하게 좀 이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 논문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원래 이제 손해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손해가 저희 머리 뒤에 있는 뇌 구조인데 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거는 손해는 우리 몸을 움직이고 그다음에 움직임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하고 조금 더 협응할 수 있는 그런 뇌 구조물로 알려져 있고 그런데 청각과 혹은 청각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과 손해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밝혀져 있는 바가 없습니다. 주로는 마우스, 특히 그런 실험용 동물에서의 어떤 실험을 통해서 밝혀져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사람들의 그런 인체에서의 손해가 직접적으로 청각 이해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측이나 그런 정도로 약간 희미하게만 여태까지 밝혀져 있지 이렇게 자세하게 밝혀졌던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손해는 잘 몰라서 저는 귀만 봐서요. 음. 맞나 보죠, 뭐 선생님 네. 얘기했으면. 네. 네. 그러시고. 예, 네. 그래서 이 피겨는 이 그림은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age가 나이고 DOD가 이제 이 데프 듀레이션이라고 해서 난청이 지속된 기간을 얘기합니다. 이게 다 읽어보실 필요 없고 그냥 제가 요점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찾았던 변수 중에 의미가 있었던 거는 난청이 얼마나 오래 지속됐냐. 그게 이제 인공화호의 결과와 연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난청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인공화호를 해도 잘 못 듣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이제 여러 논문에서도 이미 알려져 있던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에이지, 나이는 관련이 없는 걸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이 논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가셔야 되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나이가 인공화호의 결과와는 크게 관련은 없었다. 이 논문은 이제 70대 이상에서만 환자들을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노인성 난청에 국한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도 인공화호의 이득을 충분히 볼 수 있었지만 난청 기간이 오래된 분들은 효과가 조금 떨어졌다. 이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최대한 젊을 때 그냥 하는 건 맞다는 얘기예요. 그냥 난청 기간이 짧을 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머리 쪽에서는 이제 김주엽 선생님이 전문가니까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이제 이비인후과 전문의로서 연구에 어떤 의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요 그림이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가운데서 마우스 커서로 보여드리는 부분들이 뇌 구조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3차원을 어떤 방식으로 잘라서 보느냐이고, 보시면은 프리 SPT, MSW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 요런 부분들이 각각 우리 뇌에서
그 어떠한 부분에 언어 인지 능력을 나타내느냐인데 단음절이냐 뭐 이음절이냐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언어의 전체적인 어떤 이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본 것이고 이 그림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어떠한 해부학 구조가 뭘 담당한다라는 걸 다 외우실 필요는 당연히 없으시고요. 그 어떠한 이제 우리가 언어를 테스트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 각각에 따라서 손해가 더 중요한 손해가 있고 덜 중요한 손해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손해가 언어 능력을 언어의 이해 능력을 담당하는데 그 중에서도 매우 세밀하게 여러 부위에서 각자 맡은 바가 있다. 요 정도로 이해하시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네, 그게 저희의 결과고요.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요. 그 지금 저는 이제 이비인후과 전문이고요. 우리 김준엽 선생님은 지금 이제 바디 프렌즈의 프렌드가 바디 프렌드입니다. 네, 중요한 거고요. 레가 네. 어인가요, 아인가요? 아이입니다. 아이예요? 아이고. 맨날 헷갈려. 네, 저는 재활의학과 전문이고 지금은 이제 바디 프렌드에서 연구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디 프렌드에 계신데 그 재활의학과 전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이제 귀에 대한 것만 하실 필요 없고요. 꼭 그럴 필요 없고요. 재활의학과에 대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도 오늘 주제가 이제 두 가지 키워드가 세 가지겠군. 청력, 인공와우 이식술, 그리고 손해. 이렇게 봤을 때 손해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재활의학적 질문들. 그 뭐가 있을까? 손해와 관련된 재활의학과 질문이. 사실은 손 떨리는 거? 손 떨리는 것도 있고 뭐 자세 균형 이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손해에 국한되어 있는 뇌졸중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손해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 뇌에서 하는 일들을 손해에서 일부 맡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좀 재미있을 수 있는 부분 위주로 한 번씩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보통 재활의학과 하면 이제 팔다리 아프고 뭐 물리치료 이런 거는 질문 안 받나요? 팔다리 아픈 거에 대한 이제 통증 이런 거. 통증 관련된 질문들도 좋고 저도 관심이 있는 분야인데 오늘 만약에 그런 질문이 다 나온다면은 주제가 약간 벗어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다고 하면은 뭐 재활의학과적인 질문을 하셨을 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그 통증 하겠습니다. 주사 뭐 이런 것도 막 하려고 하셨었잖아요. 통증 주사도 했었고 그리고 그 첫 번째 제가 냈던 논문지의 제목이 그 논문지 자체가 페인지였으니까 페인 자체에 대해서는 뭐 지금은 하고 있는 바디 프렌드에서 업무도 어떻게 보면은 통증을 줄여주기 위한 기기의 개발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 친구가 저희 사실 대학교 동기예요. 그래서 원래 친분이 있어서 이렇게 논문도 같이 쓰게 됐고 이렇게 유도 관장처럼 보이긴 하지만 굉장히 지적인 친구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여쭤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질문이 조금 올라온 게 있어서 제가 잠깐 좀 언급을 드릴게요. 당근 주스님, 청력이 정상이면 돌발성 난청이 아닌가요? 청력은 정상이라 돌발성 난청은 아니라고 하셨고 당연 신경 검사가 오른쪽이 왼쪽이 반응. 자, 일단 그 돌발성 난청의 정의는요. 그 30데시벨보다 청력이 떨어지는 게 돌발성 난청입니다. 그러니까 청력이 정상이면 돌발성 난청이 아니겠죠. 정의가 잘못된 거고. 신경 검사가 무슨 신경 검사인지 모르겠어. 베라 얘기한 거겠죠? 아닌가? 베라겠죠. 뭐 신경 검사. AP 뭐 베라 그런 종류. 청각에 대해서도 신경 검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활의학과나 신경과에서 이 뇌파 같은 거를 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데 그 청력이 정상인데 반응이 덜하다. 이게 저는 제 생각에는 임상적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거는 딱 저 부분만 보고 저희가 판단을 내리긴 어려운데 제일 그 배성훈 교수가 제일 많이 본 어떤 그런 케이스들일 거기 때문에 배성훈 교수 말을 어느 정도 참고는 하시되 현재 주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근데 뭐 어쨌든 제가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청력이 정상이면 돌발성 난청은 아닙니다. 돌발성 난청이었을 수는 있어요. 이었다가 이제 회복될 수는 있으니까. 그렇게 대답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청력은 그대로인데 귀가 잘 안 들려 이럴 수 있나요? 먹먹하고 감각이 없는 바람 소리 들리고 옛날보다 잘 못 듣고
스테로이드를 처방받아서 난청 치료를 신경계통약, 혈액순환제. 이제 먹먹한 거에 대한 게 주 증상인데요. 사실 먹먹한 게 굉장히 굉장히 이제 이 딱 정해지지 않은 증상이에요. 난청이 청력이 떨어져도 먹먹할 수 있고요. 귀 안에 압력이 안 맞아도 먹먹할 수 있고, 비행기 탔을 때 그거 있잖아요. 그럴 때 먹먹할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원인으로 먹먹할 수 있는데, 일단은 청력은 그대로란 거는 이제 검사를 해보신 거겠죠? 이거는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귀가 먹먹할 때 보통은 낮은 음 쪽에 문제가 생길 때가 귀가 먹먹할 때가 많은데, 저음역대 난청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냥 먹먹한 게 주증상으로 먼저 오는 경우가 있어서 병원 가서 청력 검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청력이 그때 진짜다. 그러면 이제 다른 원인으로 넘어가고, 바람 소리가 들린다는데 무슨 바람 소리가 어떤 바람 소리인지 좀 특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숨소리가 들려요. 우리가 숨 쉬는데 귀에서 바람 소리가 들려. 그러면 개방성 이관증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방성 이관증 들어본 적 있어요? 개방성 이관증이요. 생소하죠? 원래 이관이라는 게 우리 유스타키오관이라고 학생 맞아요. 때 배우는 그게 계속 열려 있으면 개방성 맞습니다. 이관이겠죠? 역시 네. 훌륭하십니다. 네. 이비인후과 전문의 수준의 네, 역시 감사합니다. 예, 네. 이관이 열려서 이제 코로 숨 쉴 때 귀로도 바람이 들락날락하면서 이제 바람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건데, 이거 개방성 이관증이에요. 네, 그거는 병원 가서 좀 이제 확인을 하면 되는데,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처방받아서 난청을 치료를 받았다. 난청이 있다는 건가? 난청이라고 진단을 받았으니까 받았겠죠? 받았으니까 난청 스테로이드를 치료를 받았죠. 하셨다는 네. 거. 그래서 뭐 어쨌든 증상이 좋아졌으면 다행인데,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진단을 조금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명확하게 진단이 안 나온 상태인 것 같아서, 그런 거는 예, 만약에 증상이 악화되거나 그러면은 뭐 큰 병원이나 이런 데도 한번 이제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질문 있으시면 좀 올려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다음 피규어를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네. 이제 오늘 주제가 사실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 조금 난해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귀의 청력을 얘기하는데 뇌가 나왔는데, 뇌 중에서도 우리가 운동을 담당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 소뇌가 나왔으니까. 근데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신경이비인후과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영어로는 뭐 뉴로오톨로지라는 분야가 있는데, 그런 분야에서 앞으로 조금 요걸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인 연구가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소뇌가 우리 청각의 어떤 이해, 청각적 신호에 대한 인간에서의 어떤 이해를 담당한다는 걸 저희가 처음 밝혀낸 건 아닙니다. 인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어떤 뭐 실험 동물들 같은 측면에서 더 많이 밝혀져 있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인간에 있어서도 소뇌에 어떤 뇌졸중이 생겼다든지 외상성으로 해서 소뇌 병변이 생겼을 경우에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말을 저렇게 더듬게 됐지? 혹은 왜 말을 못 알아듣게 됐지? 이런 경우가 세계적인 그런 의학 학술지에 많이 보고가 되었고, 우리가 말하는 것,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소뇌가 운동을 담당하니까 우리가 기관과 그리고 볼, 혀 등을 이용해서 말하는 지금의 이 과정들도 다 운동이니까, 소뇌가 다쳐서 운동이 안 돼서 말하는 게 잘 안 되고 어눌할 수 있겠다까지는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알아듣는 게 잘 안 되고 어떤 음성을 들려줬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못한다. 이 부분은 엄연히 소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운동의 조절이라는 기능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그래서 소뇌를 다치면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냐? 소뇌를 다치면, 이 논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소뇌를 다치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영수야 와서 밥 먹어라 했는데 그 소리가 청각적으로는 뇌에 들어옵니다. 어떤 신호가, 전기적 신호가 계속 내 귀에서 고막을 통해서 달팽이관을 통해서 청신경을 통해서 뇌까지 도착은 합니다. 그래서 뭔가 뭐 이런 소리가 들리겠죠. 근데 이 소리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소뇌를 다치면 우리 뇌에서
그런 청각적인 신호 자체가 도착을 안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실까 봐 제가 드리는 얘기인데 어떠한 종류의 전기적인 신호가 뇌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저 어머니가 지금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지 왜 이게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못 알아듣겠다 이거지 청력이 감소해서 엄청 크게 얘기해야만 들리게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겁니다. 예. 어렵네요. 일단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손해가 근데 청각에 대해서는 사실 축두엽이 더 중요하긴 하죠. 손해보다는. 맞죠? 그렇죠. 이제 네. 청각의 최종 정보 처리는 측두엽이라고 하는 뭐 굳이 여기서 이 단면이 딱 정확하진 않은데 한 요 정도에 있는 그런 부분이 대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연구는 이제 축두엽을 안 보고 손해만 본 이유는 이제 MRI를 찍을 때 돈이 많이 들잖아요. 돈이 얼마 들죠? MRI 머리 다 찍으면 한 140만 원 드나? 이제 어떠한 종류의 뭐 시퀀스라고 하죠. 어떠한 종류의 그 영상을 볼 것이냐에 따라 다른데 한 100만 원 이상은 됩니다. 100만 원 네. 넘죠. 보통 브레인 MRA까지 하면 150만 원 정도 나갈 거고 축도 귀만 찍으면 1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인공할 때는 귀를 그냥 루틴으로 찍기 때문에 왜냐면 달팽이관 모양이랑 청신경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축도골 MRI에서 이제 손해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손해를 분석을 한 거고 우리가 사실 손해가 제일 흔하게 손상을 받는 거는 뭐 맞아가지고 다치진 않을 것 같은데 그죠? 뒤통수만 맞지 않을 거니까 아마 중풍일 것 같아요. 아마도요, 그죠? 네. 맞나요? 그렇죠. 손상되는 게? 네. 중풍이라는 단어보다는 이제 뇌졸중으로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뭐 그게 그거 아닌가요? 제가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대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뇌졸중이고 뇌졸중 중에서도 출혈성 뇌졸중인 뇌출혈 혹은 뇌경색과 같은 허혈성 뇌졸중이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손해 뇌졸중이 생겼어요. 그럼 대뇌에 생긴 거랑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증상이? 손해 뇌졸중은 일반적으로 재활의학과 전문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대뇌에 생긴 뇌졸중에 비해서 증상이 경미하거나 혹은 그런 병변의 부피, 병변의 크기에 비해서 생각보다 후유증이 덜 남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가 가지는 볼륨 자체, 그러니까 부피 자체가 대뇌보다 작긴 한데 그 와중에 아주 큰 부분의 어떤 손해의 뇌졸중이 생겼는데도 일상생활은 생각보다 괜찮게 영위하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겠네. 사실 저희 두 명의 뇌도 지금 MRI를 찍어보면 저희가 모르고 지나간 뇌졸중의 흔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그런 열공성 뇌경색이라든지 그런 이제 이게 조그맣게 라쿤이라고 의대 때 배웠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사실 이비인후과에서는 손에 그런 조그만 이제 라쿠나 임팍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생기는 경우에 어지럼증 때문에 오는 경우가 또 있어요. 네. 그 어지럼증이 막 이석증인 줄 알고 어제 진료를 좀 보다가 이제 로컬이나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보는데 보통 이석증은 1, 2주면 좋아지거든요. 근데 1, 2주가 지나는데 안 좋아져요. 점점 나빠지고 나중에 막 이석증이라고 하는데 못 걸어 들어와 진료실에. 그러면 느낌이 좀 세야죠. 그때 이제 MRI 찍게 되면 손에 임팍이 딱 손해는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손해가 아니라 이제 메둘라나 이거 한글로 뭐라지? 간뇌라 그러나? 숨뇌라고 합니다. 네, 근원 쪽에 하여튼 중풍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갖고 사실은 이제 손해도 사실은 이제 평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중풍 증상이 이제 생길 수가 있고 어지럼증이 생겼을 때 꼭 검사를 해봐야 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MRI 브레인을 찍으면 다 나오니까 그죠? 네, 다 나오고 MRI에서 발견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어떤 뇌졸중 같은 부분들은 사실은 미리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우리 손의 기능 검사 이거 있죠, 이거. 이거. Rapid Alternating Movement Test. 이거 하실 수 있나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 이게 빨리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되고 막. 맞아요. 이런 분들은 지금 이제 응급실로 가셔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것도 해야죠. 자, 손을 계속 움직이는데 따라가지 못한다든지. 이게 잘 정확하게 이렇게 찍어야 되는 핑거톤 룰 테스트라고. 네. 손해가 굉장히 이제 세밀한 움직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검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저도 가끔 합니다. 어지럼증 환자들이 오면은 좀 느낌이 좀 이상하다. 이거는 이석증이 아닌 것 같다. 그럴 때 가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질문이 곳에 2개 올라온 게 있어서 한번 대답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까망하양님, 제가 한 달하고 2주 전부터 먹먹한 이명 청력저하가 있어요. 아이고, 와, 이상이 없다고요? 저음과 소리 울림이 잘 안 들리기 시작했다. 왜 오늘 저기 이상이 왜 다 없다고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은요 이상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이 돌발성 난청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나 낮은 음만 떨어지는 돌발성 난청이 있어요. 저음역대 돌발성 난청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회복을 잘해요. 그냥 놔둬도 회복되는 경우가 반이 넘거든요. 근데 재발도 되게 잘하고요. 회복됐을 때 청력 검사를 해보면은 정상이 나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뭐 모르고 그냥 정상이네요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뭐 아직까지 기전도 잘 모르고 뭐 예방 방법도 잘 모르긴 하지만 저렇게 먹먹함과 이명 그리고 본인이 느끼는 이제 주관적인 난청이 생겼을 때는 사실은 증상이 있을 때 꼭 검사를 좀 해봐야 되고 특히 먹먹함 이명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이제 지나야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력이 회복이 되더라도 먹먹함 이명은 어떻게 해석을 할 게는 머리가 이제 청력이 떨어진 거에 이제 적응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어떤 잘못된 그런 신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야 회복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환자분들한테 뭘 권유드리냐면 그 요새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 어플리케이션 공짜로 나온 게 있어요. 그거를 다운받아가지고 집에서 좀 이 먹먹할 때 이제 해보면 좋아요. 베이스라인으로 정상일 때 한번 해보고 좀 이상하다 싶을 때 청력 검사를 해보고. 근데 이제 검사할 때 당연히 일관되게 조용한 데서 노이즈 캔슬링을 끼면 좋더라고요. 조용한 데서 이렇게 청력 검사를 본인이 하시면 개인 같은 개인이 하는 검사고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꽤 일관성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권유를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청력에 관한 건데 예 우리 저기 이제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재활학과 전문이니까 어디 아프거나 그런 것도 한번 여쭤보셔도 됩니다. 자, 고령의 아버지가 청력이 떨어지셔서 보청기 적용 중인데 힘들다 하셔서 서울대 예약을 했는데 뇌를 찍어야 한다는 건가요? 뇌를 찍어야 한다. 아, 뇌를 꼭 찍어야 되냐고요? 그건 아니죠. 뇌를 꼭 찍어야 되는 경우는 우리가 귀 파트에서 뇌를 꼭 찍어야 되는 경우는 어지럼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이제 머리 쪽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럴 때 뇌를 찍어야 되고요. 그리고 보청기를 쓸 때는 굳이 찍지 않습니다. 보청기로도 효과가 없는 우리 논문에서 그 인공호흡 있잖아요. 인공호흡을 써야 되는 정도 인공호흡 수술을 해야 되면은 수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두 가지 검사를 해요. CT랑 MRI를 꼭 찍어보는데 이런 거 있죠. 또 갑자기 이거는 이제 답을 먼저 드리면은 뇌를 보청기 적응 중인데 뇌를 꼭 찍어야 하나요? 안 찍어도 됩니다. 인공호흡 수술을 하자 그러면 그때는 찍자고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이거를 이제 굳이 비급여로 찍으실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환자분들께서 이제 MRI, CT를 찍자 그러면 이게 왜 두 개를 찍냐 이분도 있어요. 머리 쪽에서도 분명히 그런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MRI, CT 지금 목적이 뭔가 다른가요? 이거는 CT 사진을 보시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그 뼈가 굉장히 주인공처럼 나옵니다. CT는 우리 머릿속이나 혹은 뭐 팔다리 장기의 부드러운 조직들은 조금 검은색에서 회색 사이로 나오고 뼈같이 칼슘이 침착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하얗게 나옵니다. 이 말이 뭐냐면 그 골절이나 뭐 기타 등등 어떤 뼈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굉장히 보기 좋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 혹은 뇌출혈 뇌가 뇌출혈이 됐을 경우에는 거기 뇌출혈은 피에는 아시다시피 철분이 들어있고 철분이 들어있는 것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CT에서 더 잘 보이는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되고 MRI는 대신에 뼈보다는 조금 더 우리 뇌 조직이나 아니면은 신경, 근육, 혈관, 인대, 힘줄과 같은 좀 부드러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주변 조직과 관심 있는 조직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렇죠. 정상인지 정상이 아닌지 뭐가 이상한지 조금 더 부드러운 부분에 대해서 잘 볼 수 있다라는 차이를 정도만 아시고 있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중풍은 CT로는 잘 안 보이죠? 사실 처음에 가면은 이제 MRI도 찍지만 CT도 같이 찍긴 합니다. 왜냐하면 뇌출혈인 경우에는 맞아요. 찍고 그다음에 뇌경색, 허혈성 병변인 경우에는 MRI를 통해서 그래서 확인합니다.
두 개를 그렇게 찍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이제 뭐 이렇게 두 번 찍는 게 너무 이제 오해하실 필요는 없고 저 이렇게 이비인후과 특히 귀 파트에서는 이제 두 번 찍는 경우가 보통 수술할 때 두 번을 찍게 됩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아까 뼈가 보인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수술을 하려면 이게 드릴을 해가지고 이제 귀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뼈의 구조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게 어디까지 들어가고 여긴 뭘 조심해야 되고 이런 걸 미리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찍어야 되고요, CT를. MRI는 아까 이제 청각신경이 잘 있는지, 혹시 이게 청각신경 종양 때문에 청력이 떨어진 건 아닌지, 그리고 인공호흡을 할 때는 달팽이관이 멀쩡해야 우리가 뭐 늘 거 아니에요, 거기다. 그 인공호흡을 한 거 지금, 그거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인공호흡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여기 이제, 기계를 이 피부 밑에다가 넣어요. 그러니까 수술한 거 모릅니다. 기계가만 들어있는 경우에는요. 그 전극을 달팽이관이 이렇게 관으로 돼 있으면 전극을 달팽이관 따라서 이렇게 쑥 집어넣어가지고 이 소리 자극을 전기 자극으로 신경에다 직접 자극을 하면서 귀를 듣게 해주는 건데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인공호흡을 하더라도 아예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외부 장치를 여기다가 딱 붙여야지 자석으로 그래야지 이제 기계가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청기가 보이는 게 싫어가지고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인공호흡도 좀 보이는 게 있어요. 여기다 귀 외부 장치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인공호흡 할 때도 그래서 달팽이관이 안에가 뻥 잘 뚫려 있어야지 전극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달팽이관이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서도 이제 MRI를 좀 찍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인공호흡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좀 드렸는데 또 보청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죠. 우리가 보청기가 요새는 이제 치매와 보청기, 치매와 난청 얘기가 많습니다. 재활학과 쪽에서는 어떻게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신경과랑 이비인후과에서는 요새는 사실 치매의 굉장히 큰 리스크 팩터 중에 하나가 위험 요소 중에 하나가 난청이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예방적 차원에서 보청기를 하라고 알려져 있어요. 혹시 재활학과에서도 그런 의견에 동의를 하시는지 뭐 그런 게 있나요? 이게 사실은 치매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치매는 뭐 재활의학과 의사가 왜 치매를 얘기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치매는 다학제적인 접근이 필요한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치매니까 신경과 의사가 봐야 되고 치매니까 정신과 의사가 봐야 된다라기보다는 치매가 가지고 오는 어떤 우리 사회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가지고 오는 그런 장애들이 굉장히 복합적인데 그래서 재활의학과 의사들도 많이 보고는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청각 신호가의 어떤 결핍이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느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치매의 특성을 가진 치매의 유전자적인 어떤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청력이 저하되었을 경우에 치매가 더 빨리 진행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답에 가까운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꼭 청력에 국한된 부분은 아니고 우리 뇌는 항상 청각, 후각, 시각 등의 어떤 감각 정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정보가 들어와야 뇌에 있는 신경 세포들이 자극이 되고 그래서 새로운 신경과 다음 신경 사이의 결합이라든지 시냅스라고 불리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그런 다양한 종류의 감각 자극이 들어오지 않기 시작하면 감각 박탈 상태가 오래 유지가 되면은 해당 신경들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퇴화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치매 유전자적 소인을 가지신 분들에 있어서는 그렇죠. 청력 저하가 치매를 더 빨리 진행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 뭐 완전 동의하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치매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보청기를 안 쓴다고. 근데 이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가 가속화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청기를 끼면은 요게 예방이 되느냐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대규모 랜덤 무작위 대조군 연구가 있었어요. 제일 근거 수준이 높은 연구인데 거기서도 긍정적인 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치매 인지 기능 저하를 낮추기 위해서는 난청 환자에서는 보청기가 꼭 필요하다고 결론이 나와서 사실 그건 이제 팩트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질문을 조금 받고 해결을 하고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피님
만성 중이염으로 한쪽 고막이 없고요. 청력이 떨어집니다. 고막이 없으면 청력이 떨어지겠고요. 3차 병원에서는 수술하면 청력이 7, 80% 회복된다고 하는데요. 일상생활은 문제가 없는데 수술해야 하는지요? 예, 요거는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이런 경우는 아마 중이염이 있는데 만성 중이염이라는 건요. 고막에 빵꾸가 나면 이제 만성 중이염이라고 진단을 해요. 일단은 고름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근데 지금 보면은 뉘앙스가 고름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력만 떨어져 있고 뭐 이런 상태인 것 같은데 일단 고막이 없고 빵꾸가 나 있는 게 정상 상태는 아니죠. 그래서 이게 좀 찝찝한 면이 있는데 저는 수술을 결정하실 때 딱 두 가지를 설명드립니다. 고막을 막는 수술을 하는 이유는 두 개예요. 첫 번째, 청력 회복을 위해서. 7, 80% 정도 회복된다 그랬잖아요. 뭐 저 정도 회복이 될 겁니다. 아마 수술이 잘 돼서 고막이 잘 막히면요. 두 번째는 귀에 구멍이 나 있으면 안쪽으로 더러운 물이 들어가고 물이 흘러 들어가면 거기 바로 세균 감염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 고름이 나오는 중이염으로 되고 고름이 나온다는 얘기는 달팽이관까지도 영향을 받아서 진짜 달팽이관의 청력이 조금씩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고막이 없어서 생긴 난청일 거예요. 그러니까 달팽이관 청력은 괜찮고 소리 전달이 고막에서 달팽이관까지 잘 안 되기 때문에 청력이 떨어진 상태고 이걸 고막을 막으면 이게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죠. 그래서 그 수술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첫 번째로 청력이 얼마나 회복이 될지, 두 번째로는 고막의 구멍이 이제 상당히 크고 그래서 이제 물이 들어갔을 때 감염이 되는 거를 예방하고 싶으면은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안 한다 그래서 돌아가시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은 선택입니다. 환자분들의 선택이고요. 뭐 크게 불편함이 없으면 꼭 뭐 무조건 해야 되는 수술은 아닙니다. 진주종 있는 거 아니면요. 냄새 나는군요. 냄새 날 수 있죠. 근데 냄새 나는 것만 가지고 수술하기에는 조금 주관적인 생각은 조금 아까운 것 같고 청력이 많이 불편하시면 그냥 그거 진행하시면 돼요. 왜냐면 만약에 요피님 어떤 수술을 제안을 받으신지 모르겠는데 고막만 막는 수술을 하자고 하신 거면 간단합니다. 수술이 1시간 정도 부분 맞추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하셔도 별로 크게 뭐 문제가 되진 않고 그러니까 이득이 더 클 것 같아요. 위험보다는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 권유를 드리고요. 다음 거는 대학병원들은 노화로 인한 청력 저하라고 보청기만 권유하는데요. 아버지는 너무 안 들리 힘들어하시고 인공호흡 쓰려. 예, 이것도 제가 이제 먼저 답을 좀 드리면 인공호흡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보험 급여가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70데시벨. 그래서 70데시벨을 넘어야지 보험이 돼. 양쪽 귀가 다야. 제가 이렇게 선생님이랑 대화하는 게 한 50에서 60데시벨 정도 될 겁니다. 80데시벨은 막 소리를 크게 지를 때 80, 90데시벨이 나오는데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지 겨우 알아들으신 분들이 이제 인공호흡 수술의 대상자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청기랑 인공호흡가 이제 그레이존이 있어요. 그레이존이 이제 보청기로도 안 되는데 인공호흡 하기에는 조금 청력이 좋은 그런 정도의 청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건 이제 보험으로 커버가 안 되는 문제가 좀 있어서 있는데 어쨌든 인공호흡 수술은 이제 저희가 그 정확한 청력의 난청의 정도를 파악을 해야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60데시벨 이상으로 넘어가면 인공호흡가 보청기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호흡도 요즘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청기는 잘 안 쓰고 있고 끼워도 제대로 안 들려서 그냥 포기한. 요거 하시는 분이면 연세가 젊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죠? 근데 송이 채널님은 연세가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보청기를 지금 쓰셔야 되는 정도면 송이 채널님 혹시 연세가 실례지만 어떻게 되실까 제가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네요. 대답을 해주시려나? 연령에 따라서 해결책이 솔루션이 좀 달라지나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보청기 뭐 한 60대가 넘고 70대 정도 되면은 보청기를 끼셔야 되는데 안 끼시는 분이 한 3분의 1 정도는 돼요. 전체 인구에서. 근데 이렇게 채팅도 잘 하시고 이렇게 익숙하신 분이 그러면 젊으실 것 같아서 그런 30대잖아요. 이거 봐요. 30대인데 난청이 있으신 거면 물론 이거는 지금 이제 진료를 본 건 아니지만 유전성 난청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청기를 지금 끼시고 있는 상태면요. 혹시 그런 거 진단받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스텝이 보청기로 이제 유지를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같이 청력이 좀 더 빨리 떨어지실 겁니다. 다른 분들보다.
그때도 기준이 이제 70데시벨 근처로 되면 이제 병원에서 인공호흡을 권유를 드릴 거예요. 청력은 안타깝지만 좋아지진 않습니다. 회복 신경세포나 이런 그 달팽이관 세포들이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공호흡으로 이제 가실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지금 요 말씀해 주신 걸로만 봐서요. 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인공호흡가 꼈을 때 우리가 MRI를 찍기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재활약과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령도 있으시고 혹시 그 입원 환자분들 중에 MRI 때문에 인공호흡 제거하거나 뭐 그러셔야 됐던 분들이 경험이 있나요? 사실 인공화우가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는 없고 왜냐하면은 인공화우가 문제가 된 경우보다는 다른 어떤 보철물이 어떤 주로 게? 문제가 페이스메이커? 되고 페이스메이커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예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이제 우리 뭐 정형외과적 수술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머리가 아니고 그 근처라도 자성을 띠는 물질이 있으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경우는 있는데 그 인공화우 관련해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 이제 협진이 와요. 신경과나 재활약과에서 MRI 브레인을 찍어야 되는데 뭐 뇌 MR을 찍어야 되는데 인공화우가 들어있어가지고 이거 찍어도 되냐 이렇게 협진이 오는데 일단은 예전 기기들은 1.5테슬라까지만 됐어요. 3테슬라는 안 됐는데 요새 나온 기계들은 이제 3테슬라 MRI까지 다 돼서 사실 요새 이제 인공화우 기계를 사입하신 분들은 그냥 찍어도 돼요. 근데 그림자가 집니다. 이게 메탈 성분이다 보니까 한 5cm에서 아티팩트라고 하죠. 5cm에서 6cm 정도의 어떤 왜곡이 생기기 때문에 이쪽 머리를 꼭 봐야 되면은 이 인공화우 자석만 제거하고 이렇게 찍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찍으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송이 채널님 아까 이제 답을 주신 왼쪽은 40, 오른쪽은 90이 다 되신다고 했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유전성 난청이라는 거는 청력이 보통 비슷하게 떨어져요. 당연히 얘기겠죠. 왼쪽 오른쪽 달팽이관의 유전자가 똑같을 거기 때문에 비슷하게 떨어지는데 지금 보니까 비대칭이 좀 심한 상태고 뭔가 이제 유전성 난청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 아까 메니에르병이라든가 뭔가 다른 원인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송이 채널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급여 대상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일측성 난청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급여 대상은 안 되고 왼쪽은 보청기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신 정도 청력이고 40데시벨이면 오른쪽은 보청기를 끼워도 아무 의미가 없는 정도의 청력입니다. 90데시벨이면 거의 이제 못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은 인공화호를 하시는 게 이제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쪽만 듣는 경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생겨요. 삶에 있어서. 소리 방향성이 떨어져요. 첫 번째로. 그래서 얘가 여기서 얘기하는지 저기서 휴대폰이 어디에서 울리고 있는지 알기가 어려워요. 두 번째로는 잘 들리는 쪽에서 소음이 막 있을 때 그때 사람이랑 대화하기가 어려운 단점들이 생겨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일측성 난청도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이제 비급여로 수술을 하죠. 아까 급여 설명을 드렸긴 했는데 지금 YG 리님 질문이 안 그래도 딱 질문이 나왔어요. 인공화호 수술 비용과 수술 전 검사 비용이 얼마 정도 드나요? 라고 나와서 같이 말씀 좀 드리면 일단 수술 비용은요. 급여로 하면은 대충 800만 원 정도 선이에요. 급여, 그러니까 양측이 70데시벨이 넘어갔을 때 어른에서 한해서요. 애들은 좀 달라요. 근데 이제 비급여로 하면 한 1,800만 원 정도까지 이제 나와요. 옛날에는 진짜 비싸서 못했을 건데 그게 한 10년, 20년 전에도 1,800만 원이었거든요. 가격이 동결되네요. 가격이 똑같아. 요새는 월급 같은 그렇죠. 우리 월급도 같은 비슷한 거죠. 뭐 여러분 월급이랑 우리만 그런가? 하여튼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요새는 사실은 이제 비용적인 제한 장벽은 좀 낮아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수술 비용은 그 정도 되는데 이게 사실은 수술비가 아니에요. 기계값이에요. 기계값. 수술비는 120만 원 정도입니다. 제가 알기로요. 네,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돈 안 받으니까. 저는 월급 받으니까. 네, 그 정도 되고 검사 비용은 조금 들 수 있는데 검사 비용은 이제 MRI, CT, 언어평가 보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수입니다. 그거 하면은 MRI만 한 150만 원 정도 생각 한 200만 원 가까이 들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CT랑 이것저것 하면. 예. 이거 좀 비싸죠. 비싸요. 근데 우리 생각해 보시죠. 보청기가 얼마인지 아세요? 보청기 얼마인지 알아요? 아직 안 하시죠? 300만 원? 300 양쪽 하면 300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제일 기본적인 게 150이에요. 옵션 기본으로 깔려. 300이면은 그래 좀 좋은 거 하시는 거고. 양 보청기를 하면은 200만 원 정도 한다고 봅시다. 평균적으로 한쪽에. 근데 보청기가 5년 가요. 5년 가면 고장 나기 시작해. 그러니까 평균 수명 5년 보거든요. 인공화호는 한 20년 썹니다. 최소한. 그러면은 곱하기 4 하면 얼마? 200 곱하기 4. 800만 원이네. 뭐 급여로 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그러면 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보청기, 예, 그렇죠. 저 정도. 뇌병변 언어 장애인 분이셨구나. 그러면은 아, 그러셨구나. 뇌병변 언어 장애의 그것 때문에 만약에 관련이 청력 있었을까? 저하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인공화호 수술이 이득이 없을 수가 있죠. 네. 뇌병변 때문에 만약에 청각이 떨어진 거면 이득이 없을 수도 있는데 네. 저거는 좀 평가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은 해봐야 알 수 네, 있네. 대뇌 쪽에서 생기는 이제 프로세스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저기 데시벨은요. 그러니까 지금 90이라고 그런 건 데시벨이거든요. 데시벨은 뇌를 거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감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소리가 들리냐 안 들리냐를 정했을 때 90이라는 얘기는 이 대뇌까지 안 가도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대뇌만 병변이 생기잖아요. 제 경험적으로는 데시벨은 그렇게 낮지 않아. 한 4, 50데시벨 정도 나오는데 스피치가 그러니까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이제 대뇌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인공화호를 잘 안 하게 되긴 하는데 이 송이 채널님은 조금 이제 대학병원 큰데 가가지고 조금 상담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오른쪽 같은 거 아마 다니시고 있을 수도 있지만요. 자, 이거 아까 하나 넘어간 게 있는데 그 안진숙님 질문이었나요? 맞죠? 그게 보니까 작년 7월에 돌발낭청에 고막 주사 맞았고 두 번째 주사 어지럼증이 생겨 중단. 예, 메니에르. 그래요. 이게 주사 맞고 어지럼증 생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주사는 스테로이드 주사일 거고, 그거는 이제 사실은 주사할 때 차가운 주사를 하거나 뭐 따뜻한 주사를 하면 어지럼증이 잠깐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메니에르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부터 맞는지 좀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 왜냐면은 이제 보통 귀 먹먹하고 어지럼증 생겼다 그러면 메니에르다라고 일단 얘기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래서 진단 기준을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어지럼증 양상이 빙빙 돌면서 이제 메스껍고 멀미 증상이 생기는 이제 트루버티고 완전 막 회전성 어지럼증이 생기는 게 20분 넘게 지속이 되면서 한쪽 귀가 멍멍해지거나 한쪽 귀가 삐 소리가 나거나 이제 청각 증상이 동시에 있는 게 메니에르의 사실 주 증상이고요. 지속 시간은 20분에서 12시간입니다. 그 밖에도 안 되고 그 전도 안 돼요. 20분에서 12시간. 이거부터 일단 맞는지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고요. 어쨌든 청력이 그렇게 아주 나쁘진 않아요. 40에서 30이면. 그리고 왼쪽 청력도 떨어질까 걱정입니다. 메니에르가 양쪽으로 오는 경우 외국에선 흔한데 우리나라에선 10%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90% 환자는 한쪽만 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건 좀 경과를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티니님. 삼출성 중이염으로 청력이 떨어진 경우 중이염 치료를 하고 나면 청력이 회복되나요? 만약 회복이 안 되면 어떡할까요? 자, 삼출성 중이염이 먼저 뭐냐? 중이염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삼출성 중이염은 그 중에 제일 좋은 중이염. 물만 찬 중이염. 세균 없이. 물만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중이염 치료라는 거는 물을 쪽 뽑아내거나 아니면은 이제 튜브를 넣어가지고 이제 물을 말리거나 뭐 이런 걸 텐데 뭐 회복됩니다. 삼출성 중이염만 있는 경우에는 물 때문에 고막이 쩔리질 않아가지고 달팽이가 소리 전달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 빼면은 해결이 될 거고요. 근데 삼출성 중이염이 왜 생겼냐가 문제죠. 이게 만약에 젊으신 분인데 한쪽 귀에 반복적으로 삼출성 중이염이 생긴다 그러면 코 뒤쪽을 꼭 봐야 돼요. 왜냐면은 거기 코 뒤쪽에 뭐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봐야 되고. 환기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환기 문제. 이관의 환기가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이관의 환기가 문제되는 경우는 이관이 코 제일 뒤쪽에서 열리기 때문에 거기 이제 종양 같은 게 있거나 무시무시한 제일 무서운 얘기로는 그러면 이제 이관이 안 움직여가지고 좀 중이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확인을 하면 되고 보통은 이제 그냥 이제 이관 기능 장애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자, 그 레몬맛 사탕님은 왼쪽 귀가 먹먹하고 큰 소리 들으면 고막이 열리는 등
이관 기능 검사는 뭐 받아볼 일단 먹먹하면 이관 기능 검사는 한번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귀는 굉장히 예민한 데라서 다 정상이 나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죠. 근데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일시적인 증상의 경우가 많으니까. 그리고 그 참고로 저렇게 이제 좀 바스락거리는 소리 날 때, 막 움직일 때나 이럴 때 제일 흔한 게 뭔지 아세요? 귀지. 귀지입니다. 귀지가 안에서 굴러다녀서 그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 머리카락도 내요. 머리카락. 귀에. 머리카락 이렇게 안에 떨어져가지고 고막을 막 찌르는 거지. 와. 고막은 조금만 찔러도 소리가 크게 들리고. 그래서 달그락달그락거리면 일단 그렇지. 귀지 누구 봐달라고 해서. 네. 병원 가서 파시죠. 웬만하면. 아셨죠? 네. 안전하게. 네. 예. 그리고 메니에르병까지 있어요. 아주 좀 병이 좀 많으신 송이치널님. 병원 좀 한 군데서 조금 계속 좀 다니시면서 진단을 좀 잘 받고 치료도 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청력이 지금 너무 안 좋으셔서 인공화호는 도움이 분명히 될 겁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는요. 자, 그럼 비비아님은 난청 진단을 받았는데 이어폰을 끼면 나쁠까요? 소리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난청 진단을 받았다고요. 이어폰은 나쁘지 않아요. 이어폰 낀다고 다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 요새는 그 핸드폰 보면은 이렇게 소리 너무 높이면 경고 뜨던데. 주황색으로. 선생님 뭐예요? 갤럭시예요, 아이폰이에요? 갤럭시. 갤럭시인데 아저씨라고 갤럭시 쓰나 보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삼성에서 싫어합니다. 그래요? 네. 알겠어요. 저 그래요. 갤럭시 어쨌든 네. 갤럭시는 이렇게 볼륨 올리면 주황색이 나오는데 아이폰은 모르겠어. 되겠죠 뭐. 근데 그 우리 감각신경성 난청이 이어폰을 예를 들어서 하루에 12시간씩 메탈 음악을 높은 데시벨로 계속 듣는다. 그래도 안 생길까요? 생기죠. 생기긴 메탈 음악 좋아하시잖아요. 네. 메탈 음악,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있는데 80데시벨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이제 이 영구적인 난청, 감각신경성 난청이 생기는 게 보통 80데시벨부터예요. 그리고 5데시벨에 올라갈 때마다 그저 반 시간이면 난청이 생긴다 그래서 120데시벨 이상이면 순간적인 걸로도 난청이 영구적이고 이게 총소리. 비행기 확 지나갈 때 바로 옆에 있으면 난청 이런 게 있는데 메탈 음악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잠자기 전에 에어팟을 꽂고 유튜브는 괜찮을 것 같은데 유튜브 크게 듣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김준현 선생님처럼 메탈 좋아하시는 분들은 메탈 80데시벨 넘을 거예요. 뭐 재보면은 그런 거를 12시간 넘게 끼고 있으면 난청이 생깁니다. 네, 적어도 일시적인 난청은 생겨요. 여러분 난청은 그 소음성 난청은요 일시적인 난청이 있고 영구적인 난청이 있어요. 우리 그 콘서트장에는 많이 가잖아요, 그죠? 가서 집에 오면은 조용한데 잘 때 멍멍하고 삐 소리 나고 있죠. 네. 그 일시적인 난청입니다. 청각 세포가 손상을 받은 거야, 메카니컬하게. 왜냐면 이제 자극이 너무 크게 들어오니까. 그래가지고 난청이 일시적으로 생겼는데 이건 보통 이제 일주일 내로 그냥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난청인 거고. 근데 이게 너무 반복이 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더 심한 난청이 왔을 때는 영구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회복이 잘 안 되고 보통 이제 일주일 넘게 그런 난청 증상이 이명이나 이런 게 지속이 되면 영구적 난청으로 보니까 메탈 음악을 너무 오래 듣지 마시죠. 요새는 안 듣죠? 요즘에는 클래식 들으시나요, 요새는? 요즘에는 우리 집 애들 울음소리. 애기들 있구나. 네. 애기들 울음소리도 소음성 난청이 됩니다. 그런 적 있죠? 애기 울을 때 이렇게 달래갈 때 옆에서 막 우는 경우 있잖아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귀 막고 가요. 좋은 아버지는 아니시는데. 아니 막아야 돼. 나중에 저기 애기 딸한테 아빠가 저 귀가 안 들려서 그런데 보청기 하나만 해줘. 이거보다는 지금 귀 막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얘기가 자꾸 새니까 다시 돌아갑시다. 예. 네. 그래서 하여튼 애기가 울거나 이제 메탈 음악을 들을 때 이렇게 시끄러울 때 저는 기차 지나갈 때도 귀 막아요, 사실은. 이게 소음 데미지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청력이 아까 제가 일시적인 난청이 있다 그랬는데 일시적으로 지나가다가 회복이 돼도요. 시냅스토패시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시냅스가 망가지는 거는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엔 노인성 난청이 빨리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벌써 시간이 이제 50분이 넘었어요. 그래서 안진승님 매니에로 치유될 수 있겠죠? 치유됩니다.
한 10년 정도 지나면 자연 치유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치료되는 방법이 있으니까 병원에서 좀 상담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한테 오셔도 되고요. 다음 방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일정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죠. 나다샤님 좀 설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요거는 나중에 저희가 따로 채팅으로 답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좀 마무리. 갑자기 또 질문이 많이 올라오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네, 시간이 돼서. 자, 지금까지 이제 강남 세브란스 병원 배성훈이었고요. 바디프렌드 메디컬 연구소 메디컬 팀 김준엽이었습니다. 네, 바디프렌드입니다. 그죠? 네, 듭니다. 즈 아닙니다. 네, 듭니다. 감사합니다.